SBS 사랑방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목요일은 책과 함께 합니다. 홍 목사의 소소한 책 읽기 준비합니다. 홍정환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랜만이죠. 너무 오랜만입니다. 네, 개편 이후에 또 다른 홍 목사님, 네. 홍동우 목사님과 격월로 네네. 번갈아 모시기로 하면서 오래 못 뵀는데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유, 설마요. 아니요, 진짜요. 지난번 모셨을 때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막 시작을 했잖아요. 네. 영국인의 자랑인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먼저 짚었고 첫 번째 책으로 그 유명한 햄릿을 읽었습니다. 네. 자, 계속 이어가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4대 비극 가운데 햄릿 다음으로 읽어볼 작품. 오늘은 어떤 작품을 읽어볼까요? 네. 오늘은 리어 왕이라는 작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왕자 이야기를 읽었으니까요. 네, 이번에는 왕으로. 격상이. 네. 격상일 수도 있고 격하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리어 왕, 셰익스피어의 비극 리어 왕 오늘 함께 합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햄릿의 줄거리를 정말 재미나게 잘 요약을 해서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읽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다시 보시면 네. 그렇죠. 그리고 들으시면 읽은 듯한 효과를 내드립니다. 햄릿에 대해서 완전히 정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리어 왕 안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야기해 주실 겁니까? 네. 리어 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쭉 갈 텐데 항상 외국 작품을 읽을 때 우리에게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네. 한국 이름과 달라서 누가 누군지 기억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렇죠. 가장 중요한 사람 이름 몇 명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일단 리어 왕은 이름이 리어 왕은 아닙니다. 네. 킹 리어죠. 음. 자, 리어가 있고요. 이 리어 왕의 딸이 3명이 나와요. 네. 첫째 딸은 거너릴, 둘째 딸은 리건, 셋째 딸은 코델리아 이렇게 나옵니다. 세 딸이 나오는데 코델리아는 느낌이 좀 달라서 막내 딸은 코델리아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데 거너릴과 리건 중에 누가 네. 큰 딸인가? 가나다 순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 또 딸들의 이름이 방법이군요. 셰익스피어 선생이 가나다 순으로 이름을 지으신 것 같아요. 맞네요. 막내도 키읔이니까요. 제일 끝에 있죠. 거너릴, 리건, 코델리아 이렇게 있고요. 사위의 이름을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사위가 그 올버니 그리고 코널 이렇게 있는데 자, 큰딸 거너릴의 남편은 오라버니, 올버니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네. 둘째 딸의 남편은 코널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몇몇 이름들이 있지만 일단은 요 사람들 정도는 특히나 리어 왕과 딸들의 이름은 기억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야기의 배경은 고대 영국입니다. 네. 브리튼 왕국이죠. 브리튼 왕국의 왕인 리어 왕이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나이가 80이 넘었고 아직 후계 구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왜냐? 그에게는 딸만 셋이 있었기 때문이죠. 네. 작품에서 명확하게 묘사되진 않지만 아마도 이분이 아들을 낳으려고 노력하다가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80이 넘어가면서 이제 결단하는 겁니다. 리어 왕에게 3명의 딸이 있으니 그중에 한 딸에게 나라의 운영을 맡기면 딱 깔끔할 텐데 네. 리어 왕이 품성과 역량과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딸들에게 다른 요구를 합니다. 너희들 나를 사랑하니? 네.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너희들의 사랑을 말로 한번 표현해봐. 그래서 가장 나의 가슴을 감동시키는 사랑의 멘트를 하는 딸에게 나라를 물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미리 영토를 딱 3등분 해뒀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딸들에게 딱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딸 거너릴이 뭐랄까요, 혼신의 립서비스를 합니다. 네네. 정말 이거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으니까요. 혼신의 립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생 둘째 리건도 나도 질 수 없다. 언니 못지않게 정말 있는 립서비스 없는 립서비스를 다해서 정말 최선의 립서비스를 합니다. 그런데 막내 네. 코델리아는 어땠을까요? 코델리아. 네, 사실 리어 왕이 막내에게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셋째 딸이라고 하면 그 아버지의 사랑, 뭐 또 아름다움 이런 것이 대명사로 그렇죠. 우리나라의 민담, 또 셰익스피어 작품에서도 이렇게 많이 거론이 됩니다. 실제로 이 작품에서 셰익스피어가
얼마나 막내딸을 사랑했는지 막내딸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너는 어떻게 나에게 사랑을 표현할 거냐?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더욱 기름진 땅을 물려받으려고 너는 무슨 말을 할 것이냐라고 합니다. 즉, 남들이 보기에 언뜻 보면 땅이 공평하게 3등분 돼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가장 알짜배기 땅은 막내를 위해서 빼놨던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훨씬 소출이 많이 나는 땅. 막 산업을 일군다고 하면 물이나 이런 것들 훨씬 더 자원을 구하기 쉬운 그런 땅. 좋은 땅을 막내를 위해서 빼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 막내딸 코델리아는 어,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건데 네. 거기에 무슨 다른 고백이 필요합니까? 음,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바로 화를 내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라는 그런 배신감이 네. 든 거죠. 그래서 아니 저는 하늘의 도리로서 딸로서 아버지를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딱 그 정도 이야기만 하니까 아니 정말로 내가 사랑했던 이 막내딸이 위에 언니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좀 립서비스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분노해서 코델리아 몫으로 빼놨던 땅을 반 잘라서 네. 리건과 거너릴에게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위에 두 딸은 이미 이제 출가했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아직 코델리아는 결혼을 안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했겠죠. 왜냐하면 아들이 없는 왕의 딸 중에 하나니까 네. 잘만 하면 내가 이 왕국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설사 왕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후계자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왕가의 딸이니 재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음, 지참금을 많이 가져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리오 왕이 선언한 거예요. 막내딸과 결혼하는 어떤 남자라 할지라도 지참금 맛도 못 볼 것이다. 아, 지참금 없어! 네.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옆에서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특히 켄트 백작 이런 사람이 왜 이러십니까? 조용히 해 임마 하면서 나이가 80이 넘으신 이분이 화가 네. 많이 나셨어요. 네. 그리고는 이제 위에 두 딸에게 재산을 딱 물려주고 내 딸은 이 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나의 왕으로서 이 지위는 그 신분, 명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가 이제 두 딸의 영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코델리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쫓겨. 네, 그렇죠. 맞죠. 네. 코델리아는 영국에서 그 브리튼 왕국에 살지 못하고 다른 구원자들도 옛날에는 와, 저 코델리아랑 결혼하면 인생 역전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이제는 끈떨어진 년이 되니까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됐죠. 그런데 코델리아의 매력에 눈뜬 사람이 있었던 거죠. 네. 프랑스의 왕, 음, 영국과 호각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풍요롭고 부강했던 그 나라의 왕이 보기에 여태까지는 다른 나라의 공주들 이런 사람들 우리의 재산, 국가의 힘 이런 것들만 보고 그랬는데 코델리아 보니까 정말 그런 데 현혹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음. 내면의 아름다움에 눈뜨게 된 네. 거죠. 그래서 코델리아는 프랑스로 네. 가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리어 왕이 이제 거너릴과 리건 사이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왕으로서 아예 왕의 자리를 물려준 게 아니고 왕으로서의 명분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산은 다 나눠줬어요. 그에게 왕으로서의 명분이랄까요? 혹은 자신의 이런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가오를 살려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네. 100명의 기사단을 이끌고 다닌 거죠. 네. 근데 기사 100명이라고 하면 기사 100명 말 100필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근데 중세에는 기사 한 명이 있기 위해서는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시중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네. 실제로는 좀 더 많은 규모의 사람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 기사 100명이라고 하면 보통 병사 10배의 숫자 이상의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말을 타고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력으로도 강한 그래서 딸들이 아버지가 여차하면 우리를 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권력에 대해서 놓지 않은 네. 마치 태종 이방원이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도 오랫동안 군권은 놓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장면이었었죠. 네. 아무튼 두 딸의 집을 왕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들은 다 공감할 겁니다. 어른들이 이제 조금
이제 내 말도 좀 듣고 이제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너무 옛날에 성미대로 하시려고 하면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네. 생기는 거죠. 네. 건어릴 사실상 그 나라의 왕이나 다름없는 여왕이나 다름없는 첫째. 그런 네. 이제 신세가 되었죠. 그런 신분이 되었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건어릴에게 잔소리하고 이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네.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다니는 100명의 기사단 있지 네. 않습니까? 이 기사단의 현실적인 힘도 좀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말 타고 칼 쓰고 창 쓰는 사람들이다 보니 조용조용하진 않겠죠. 네. 시끌시끌하니까 그녀의 귀족적이고 그런 품위 있는 삶에 좀 방해가 되는 거예요. 왕시 그 궁궐이 완전히 돗대기 시장판이 되는 것 같다. 아.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 길을 한번 잡아야 되겠다. 딸이 좀 네. 별로예요. 딸들이 음. 두 딸이 좀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집사에게 야 이제부터 아버지를 막대해. 아. 뭐라고 하시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음. 함부로 해. 아.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서 하는 것보다 더 모욕적인 그렇네요. 방식으로 하는 거죠. 리어 왕이 사냥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면 왕이 외부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사람들이 쫙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하다못해 우리나라에서 운동 선수들이 외국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면 사람들이 막 모여 있고 네. 어떤 때는 태극기를 흔들기도 하고 그렇죠. 옛날엔 카퍼레이드를 하기도 하고 네네. 그랬는데 왕이 나갔다 들어오는데 마중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특히나 딸이 네. 왕이 그래서 집사한테 야 우리 딸 어디 갔어? 아프십니다. 아파? 아니 아프다고 왕이 오는데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아프다니까요. 이 좀 삐딱하게 나오는 거죠. 네. 이놈 봐라 이러면서 화가 좀 나는데 그래서 이제 왕이 이 집사를 한 대 때립니다. 근데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청소년기, 사춘기 아들을 키우시는 분이 있다면 어느 순간 옛날엔 체벌도 하고 이랬던 아들이 갑자기 손목을 탁 잡으면서 아버지 그만하세요. 이런 때가 있잖아요. 네. 제 선배님들 몇 분도 그때부터 더 이상 내가 아들을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인생의 네. 무상함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손목을 잡진 않았겠지만 더 이상 맞고는 있지 않겠습니다. 딱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딸이고 뭐 이놈들 다 한 통속이구나 해서 이 사람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죠. 뒤집어지면서 나에게 갈 곳이 있다. 둘째. 나에게는 착하고 네. 다정한 둘째 딸이 있다라고 한 겁니다. 둘째 딸 집으로 가는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딸이 비슷한 인간인 거죠. 그렇죠. 이 비슷한 딸들인데 큰 딸이 아예 동생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네. 나 이렇게 하기로 했어. 너도 나와 뜻을 같이 해주길 바래. 아. 라고 네. 편지를 보낸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딸이 나중에 있는 자리에서 리어 왕을 가운데 두고 아버지의 기사단의 숫자가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0명 너무 많다. 90명만 하자. 아니다. 80명만 하자. 나중에 다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리어 왕을 앞에 두고요. 네.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인 그렇죠. 거죠.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이고요. 그리고 이 딸들의 이런 모욕적인 행동 속에서 리어 왕이 결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잇! 이러면서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네. 집 나가겠다라고 해서 나가버립니다. 왕위를 물려받은 딸이 자신과의 인연을 끊을 듯이 공경은커녕 구박을 하고 막 이러니까 코델리아가 얼마나 착한 네. 딸이었고 네. 좋은 딸이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C.S. 루이스의 작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마법사들의 세계 막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체험하고 오니까 믿을 수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집의 주인인 디고리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한 애가 원래 믿을 만한 아이였냐? 평상시에는 믿을 만한 애였어요. 근데 걔가 색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왜 못 믿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요즘 학교에서 뭘 배우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한 번의 언어, 한 번의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의 평상시의 행동을 통해서 증언의 신뢰성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왕이 아마도 그 지점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딸들 둘이 허영심이 심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아첨 어린 말을 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데는 능숙했던 두 딸들과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고 또 사랑받게 행동했었던 막내딸의 모습이 싹 지나가겠죠. 네.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눈물도 나고
후회도 그러면서 되고. 네, 이 부도덕한 딸들에게, 이 못돼 먹은 것들에게 복수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다른 곳에 가서 조금씩 이제 힘을 또 모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왕의 친구들, 네. 옛 왕의 부하들이 프랑스로 가서 네네. 이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코델리아가 아버지의 그 가련한 상황, 이 언니들의 이 만행 이런 것들을 네. 들으니까 눈물이 속이 나는 거예요. 상하죠. 속에 천불이 나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프랑스 왕한테 부탁합니다. 남편한테. 네, 네. 왕에게 부탁해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왕이 내가 이 나라를 비울 순 없으니 당신이 가시오라고 해서 자, 사실 이 부분 약간 아니 코델리아가 무슨 군사 훈련을 받았나 아니 네. 그러니까요. 네. 네. 당신이 가라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명분은 있어요. 음. 가장 적법한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건 맞긴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참모들도 붙여줬겠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영국으로 군대를 파병합니다. 네. 못된 언니들을 응징하기 징벌하기 위해서. 위해서 파병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비참한 모습으로 이제 딸과 다시 재회하게 된 왕이 통곡을 하면서 어리석었던 과거를 이렇게 이제 용서해달라라고 하면서 코델리아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 이 시점에 언니들은 뭘 하고 있는가? 언니들은 또 남편 몰래 또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입에서 막 나오려고 네. 했었는데. 막장 오브 막장입니다. 네. 근데 이 남자 언니들이 남편 몰래 사랑했던 남자들이 아닙니다. 한 명. 한 남자가 있어. 한 남자를 언니들 둘이 사랑하는 거죠. 네. 유부녀인 언니들이 그러니까요. 이 남자도 사실 이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다루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그 남자 에드먼드. 네. 에드먼드는 원래 사악한 책략으로 적자였던 형을 지위를 빼앗은 사람이었습니다. 에드먼드 백작이 된 거죠. 이 에드먼드 백작과 에드먼드 백작이 이끄는 영국군 그리고 코델리아가 이끄는 프랑스군이 싸우게 되는 겁니다. 네. 정말 우리의 바람 같아서는 정의가 이기길 바라죠. 그럼요. 영국의 입장에서는 서운할지 모르지만 이 작품 읽는 모든 사람 다 프랑스의 승리를 응원했을 네. 겁니다. 그러나 이 작품이 셰익스피어 4대 희극이 아니고 비극이었던 거죠. 네. 영국이 승리하고 프랑스는 패배합니다. 리어 왕과 코델리아는 포로로 네. 잡히게 되죠. 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언니들은 사랑의 다툼을 벌이고 사랑의 다툼을 벌이는 과정 중에 결국 큰 언니가 아니 첫째 네. 거너릴이 동생 리건을 독살합니다. 네. 그리고 큰 언니는 사랑하는 남자 에드먼드가 죽어버려서 자살하게 되죠. 네. 그런데 에드먼드는 자기가 죽기 전에 죽는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감옥에 있는 코델리아를 죽여라라는 명령을 이미 내렸던 거예요. 네. 그래서 거너릴의 남편이었던 올버니 공작이 안 돼! 하고 막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죠. 감옥 안에서는 싸늘하게 식은 딸의 시신을 안고 미친 듯 울부짖고 있는 리어 왕의 모습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러면서 리어 왕도 그 충격으로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리어 왕의 충신들도 왕의 뒤를 따라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리어 왕의 줄거리입니다. 한 왕가가 완전히 말살이 된 네, 그렇죠. 이야기죠. 그러면서 에드먼드가 쫓아내었었던 그 글로스터가의 적장자 에드가 백작이 새로운 왕조 글로스터 왕조의 시조가 되는 그런 것으로 리어 왕의 가문이 완전히 멸족되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네, 저도 리어 왕이 너무 유명한 작품이었는데 사실 이번에 처음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진짜 이건 비극 중의 비극이다. 어떻게 이렇게 죽음이 쉬울 수가 있는가. 너무 많이 죽어나가니까 읽으면서도 굉장히 이 작품이 읽을수록 좀 우울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저도 소위 4대 비극 가운데서 가장 저의 심정을 많이 울리는 작품이다라고 하면 그 비극성의 두드러짐이 강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 작품이 가장 압도적인 것 같아요.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리어 왕을
직접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좀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실까요? 번역본. 네, 햄릿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네. 김재남 선생님의 번역을 일단 저는 추천을 합니다. 일반 독자들 위해서. 네. 원문에 충실하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옮겨져 있는 책이고요. 술술 네. 읽힙니다. 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네. 운문으로 된 대사까지 싹 산문투로 번역해버려서 이 작품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음. 읽기 쉬워진 대신 고유한 그 네, 시적인 네. 매력이 조금 줄어든 것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또 다른 번역을 추천하자면 최종철 선생님의 번역이 있습니다. 네. 운문 번역을 시도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아. 시는 시로 번역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그 결과가 매우 성공적이었는가 하면 저는 한 80% 정도만 음. 동의할 수 있는데, 하지만 다소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있지만 운문으로 셰익스피어의 작품 한번 즐겨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네. 나름 즐길 만한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최종철 선생님의 작품에 저는 으뜸가는 매력은 번역자의 작품 해설에 있다고 생각해요. 네. 굉장히 좋은 해설이 있으니까요. 최 선생님한테는 죄송하지만 바쁘신 분들은 도서관에서 작품 해설 부분만 보셔도 좋지 않을까. 네. 꽤 괜찮은 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오늘은 리어왕. 일단 어떤 작품인지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네. 우리가 또 그 작품에 대해서 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줄거리를 우리 홍 목사님께서 아주 재미있게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홍 목사의 소소한 책 읽기 홍정환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